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3회 수능이냐 학종이냐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폴스입니다. 저는 마크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난나입니다. 네, 노희만입니다. 젠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한 주들을 돌아보기 하는데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회식을 하다 만든 게임이 있어요. 나폴스 게임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손병호 게임 스타일인데 게임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거 되게 좋은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일회성으로 막 대학교에서 막 어깨춤 추면서 언제까지 술만 먹이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요.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에 대해서 각자가 제가 요즘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뭐에 관심 있는 것 같다 말하면 이제 제가 우선순위로 1, 2, 3위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꼴등인 사람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도 하면서 이제 술 한잔 마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유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부터 할까요? 잘 모르지만 아무거나 말하셔도 돼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 순서대로 상관없어요. 자녀 계획 하겠습니다. 자녀 계획, 네, 오케이. 예. 또 2번 아무나. 재테크, 네. 교육? 너무 큰데 교육은. 네. 커피, 네. 1번 커피, 2번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는 꼴등이에요. 무조건 마셔야 돼요. 네. 2번은 아까 뭐였죠? 교육, 3번은 재테크, 4번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도 알 수 있고 내가 이 우선순위에서 내가 고를 수도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마크님부터 할게요. 편집, 여행, 오로지 하겠습니다. 오로지. 낭만 할게요. 이거 어렵다. 1번 누구예요? 순위 정하는 게 어렵구나. 1번 낭만이죠. 역시. 1번 낭만이고. 근데 편집하고 오로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오로지랑. 오로지는 이 모임을 말하는 그럼 거고. 두 번째가 오로지고 세 번째가 편집인 것 같아요. 살았다. 난나님 마셔야 돼 원래. 네. 옛날이었으면 여행이 1등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여행 갈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마크님을. 난나님 차례예요. 저는 춘천. 공동체. 빨리 해야 돼. 젠더 이슈. 저는 교육하겠습니다. 교육은 꼴등이죠. 다 재미없다. 나 바꿀래요. 나 1번 고양이. 1등 고양이. 1등 고양이. 예. 1등 고양이. 2번은 뭐였죠? 생각도 안 나네. 뭐였죠? 공동체. 네, 춘천 공동체 2등. 그리고 그러니까 젠더는 너무 오래 생각해서 약간 최애 이슈라기에는 약간 배경으로 은은히 깔려 있는. 그러면 꼴등. 근데 교육도 그런데. 그러면 공동 꼴등으로 합시다. 공동 꼴등. 네. 오케이. 자 이번엔 노이만님. 저요. 목소리. 목소리. 1등. 2번. 나 2번. 떨림. 네, 떨림. AI. 네. 연애? 자, 지금의 이제 우선순위로 하면 돼요. 네, 일단은 연애가 지금 우선순위고. 진짜? 이제 그다음에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떨림. 마지막에 이제 AI. 그래도 꼴등이 없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젠젠님 차례입니다. 1번 여행. 버스킹 하겠습니다. 버스킹이요? 네. 버스킹은 뭐죠? 낭만? 전 뭘 해도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안경. 그래요. 이제 막말했네요. 오늘 새롭게 할게요. 오케이. 1번이 여행이고 오케이, 1등. 2번이 안경이고 이제 공동 꼴찌세요. 맞아요. 진짜 안경이 왜 2등이에요? 저 요새 라식이나 라섹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봐봐, 이렇게 알아가는 거 괜찮죠, 이 게임? 괜찮네요. 이 재밌다. 게임 나폴스 게임이에요. 재밌다. 그렇죠? 오케이. 좋네요. 이제 서로 알아가고 나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져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관심 분야는 이제 교육 분야거든요. 초등교육이랑 미래교육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고 꽤 뜨거웠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능이냐 학종이냐 이 끝없는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대입으로 항상 귀결된다. 결국 이제 대학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 입시는 교육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 방법은 크게 정시와 수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의 생활과 학업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제도를 말하고요. 정시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라고 하죠. 점수를 통해서 대학에 가는 걸 말해요. 뭐 이 정도는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수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네 가지라고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기도 수시에 포함되는데 음미체가 그렇겠죠. 뭐 음대나 미대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으로 보는 거고요. 논술 전형도 있어요. 논술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네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교과목, 그 고등학교 때 듣는 수업만 가지고 그때의 성적, 석차만 가지고 평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마다 산출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1, 2, 3학년 때마다 이제 반영 비율도 차이가 있어요. 뭐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인데 3학년 2학기가 안 들어가서 3학년 1학기가 40%죠. 굉장히 크죠. 여기서 전체 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1등급이 4%, 2등급이 5등부터 11등, 11%까지, 3등급은 23%, 12등부터 23등까지 이렇게 석차를 매기는 거예요. 과목별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 등급을 나누고 이걸로 가는 걸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교과 활동에다가 플러스 종합의견이라고 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그래요. 뭐 자동봉진이라고 하는데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런 진로 활동. 요즘은 뭐 수상,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관찰한 이 애가 어떻다 이런 걸 통해서 선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로 가는데 일단 저희 멤버들의 약간 대입 스타일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대학교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얘기하고 그와 추가적으로 내가 그때의 경험을 좀 더 꺼집어내 볼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는 수시 학종으로 대학교를 수시 학종, 네. 대학교로 온 케이스예요. 저는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좋아했고 내신도 좀 좋은 편이었고. 몇 등급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해줄 건데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학종으로 대학을 온 케이스인데 수시 학종으로 대학교를 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일관된 꿈이 있고 그 일관된 꿈을 위한 뭐 일관된 스펙,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성격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대학교로 오기 전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대학교로 오고 나면은 방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학종을 준비를 하려면 자기 꿈을 설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활동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들의 진위성이라는 것을 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바로 비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저 고1 때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자습 시간에 교수님이래.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시고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불렸던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1등에서 10등까지였나? 이렇게 좀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친구들에게 봉사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외고였는데 모든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스펙 몰아주기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적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고는 성적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몰아주기나 뭐 스펙 몰아주기가 되게 심한 방면에 저희는 외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러한 스펙을 몰아주거나 스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봉사 동아리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평가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성적으로 몰아줘서 이런 선택권이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할 수 있죠.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일관성이라는 거는 과를 지금 정했다는 거잖아요. 소비자 뭐였죠? 저는 소비자학과요. 소비자학과. 그럼 그때부터 소비자학과를 가려고 그런 활동들이 다 소비자학과를 가기 위한 전초 단계처럼 된 거예요? 일단 사실은 저는 사회과학부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1학년 때 많은 전공 수업들을 거쳐서 2학년 때 학과를 결정한 케이스긴 한데 제가 다니는 지금 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다 학과를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과에 맞게 스펙들을 쌓았어요. 고1 때부터요? 네. 와. 일단은 근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왜 그런 것만 간단하게 정해도 될 것 같아요. 사회과학 분야, 인문과학 분야 이 정도만 조금 정해놓고 쌓아보다 보면은 이제 3학년쯤 되면은 이 학과에 유리한 스펙으로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학과를 넣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뭐 진짜 가고 싶은 학과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노이마님?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기가 굉장히 늦었어요, 남들보다. 와, 머리 좋다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졸업한 대학을 입학을 저는 수시나 정시로 한 게 아니라 편입학을 통해서 저는 지금 졸업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오늘 주제랑은 벗어나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좀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교사인 아버지의 말씀을 좀 새겨 듣고 저희 아버지의 의견을 좀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편입 전에는 그 네. 대학 다녔을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정시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정시로 가셨다는 거죠? 네. 오케이. 난나님은요? 저는 사실 젠제님 말 듣고 좀 부러웠던 게 저는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이것저것 과목들. 학종 이런 거에 대해서요? 네네네. 학교 생활 안에서 학교 생활 안에서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저 완전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집, 학교, 학원 뭐 이것밖에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못 써요. 그 수시로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나이가 밝혀질 것 왜 같은데요? 웃으시죠?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제일 그 충격적으로 기억했던 게 하나가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였거든요. 저는 점심시간에 급식실을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급식 신청을 안 하고 혼자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래서 고구마, 뭐 귤, 뭐 이런 거 애들이 맨날 구황작물이라 놀렸는데 그런 걸 싸와서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혼자. 왜냐면 점심시간에 다 급식실로 내려가는데 혼자 저희 도서관이 이제 또 운동장 가로질러 있었거든요. 혼자 운동장 가로질러서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 읽고 거기서 이제 고구마 까먹고 제가 또 이제 도서관 관리위원이었거든요. 그게 전 너무 행복했고 그게 딱 일탈이었고 그게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엄청 빌린 거예요. 주문도 엄청 많이 하고 도서관에서. 근데 엄마가 책 좀 그만 빌리라는 거죠. 책은 그만 읽고 공부하라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불량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일탈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책을 읽었는데 교양인의 어떤 소양인 책을 읽었는데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그 모범생이 이제 죽고 그래서 반항심이 막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내가 책도 못 읽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무조건 정말 성적이었고 등급이었고 내신이었고 여러 가지를 하는 아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뭔가 여러 가지를 한다? 그거는 시간 낭비?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대학 가는데 딱히 도움 안 되는? 철저히 그 대학 가는 그 점수 등급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되게 저는 수능 제도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갔어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시로 대학을 갔는데 사실 저는 원래 예체능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뭐 수능, 수시 이런 거 생각 안 했고 뭐 어떻게 보면 수시를 생각했었죠. 실기로 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실기로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공을 바꿔서 다른 전공으로 이제 수시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뭐 그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근데 제가 또 공부가 그때 재밌어서 공부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어떤 대학교에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또 편입을 해서 미국으로 대학을 가가지고 사실 오늘 주제가 뭐 수능이나 학종이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 둘 다 사실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니까 그 모르는 시청자 입장을 대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던져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수능 세대였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 갔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수능을 본 세대예요. 일단 제주도였기 때문에 지리적 특성상 수시를 많이 못 가요. 왜냐면 수시 한번 보면은 비행기 값이랑 방값이랑 이런 것 때문에 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 때는 수시가 정말 이제 거의 없었고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이제 각 학교에 1, 2등 하는 애들만 서울대에 썼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제 공부만 했죠.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싫었어요. 그 생활이. 고등학교 생활을 기억하자고 하면 친구들이랑 뭐 놀고 PC방 가서 뭐 논 거 좀 있지만 그게 일탈이 다일 만큼 굉장한 스트레스와 이제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성적과 점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과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과에서 이제 수학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 뭐 6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에 ALT를 6시간 해야 되는데 뭐 수학을 4시간 해야 되고 4시간 하는데 이제 뭐 나눠서 해야 되고 문제에 대한 압박, 못 풀었을 때 스트레스, 옆에는 푸는데 이런 것들이 전 너무 힘들어서 사실 수능은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됐고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가 다시 군대를 복학하면서 수능을 다시 보게 됐죠. 수능을 다시 보고 이제 이번에는 인문계로 시험을 봤어요. 인문계로 시험을 보니까 자연계에서 공부할 때보다 훨씬 술이나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대학을 가게 됐죠. 네, 이렇게 지금 각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혹시 서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좀 주제하고 벗어날 수도 있는데 네. 그 젠제님 외고 라이프를 좀 듣고 싶어요. 외고 라이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외고의 여고였어요.
이런 학교가 전국에 딱 2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치열해요. 학교에서도 재미없겠다. 아니요, 근데 그건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편견이에요. 편견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교였어요. 기숙사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학교에서 되게 권고를 했고 많은 학생들이 같이 24시간을 거의 붙어 있었죠. 야자도 같이 하고 그냥 거의 학교에서 먹고 살고 사육당하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났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치열했고 또 이제 대학교에 대한 뭔가의 강조를 학교 차원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였죠, 사실. 그러니까 소위 공부 좀 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사실 반이 거의 갈라졌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제 인문계였지만 이제 성적에 따라서 고3쯤 되면 이제 아예 이제 공부를 놓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애들 아니면 수시 먼저 이제 전문대를 가는 애들은 뒤쪽 라인으로 앉아서 자거나 이제 밤에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했고요. 앞에 앞줄부터 딱 2줄에서 3줄까지만 이제 공부하거나 대학교 공부하는 애들만 이제 앉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 분위기가 확 갈라졌어요. 그런 경험 좀 하셨나요?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죠. 외고니까.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이제 잠이 오면은 뒤에 스탠딩 책상이라고 있어요. 일어나서 하는 거. 그래서 네. 일어나서 다 공부를 하고 너무 잠이 안 깬다 싶으면 복도에 나가서 일어서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잠깐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노예만님 그런 네, 경 저희 없어요? 같은 경우는 상급반이라고 있고 그렇죠. 이제 하급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급반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좀 부조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제 잘하는 반, 우열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 A반, B반 나누거나 수업도 따라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나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일반고인데 사립고였거든요. 네, 수사립이었어요. 네, 그리고 강남 8학군이어서 애들이 약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네. 저는 약간 나뉘었다라는 생각, 왜냐면 저도 남녀 분반이었거든요. 남녀 네. 분반이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냥 다 기본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좀 특이했던 거면은 야자가 없었다는 거? 자율이에요? 자율이었어요. 왜냐면은 다 학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야자는 부모님이 싫어해요. 전 야자 거의 100%였는데 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 네. 어쨌든 정시나 수시로 나누더라도 결국 분위기 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보면 대부분 이제 억압과 그런 통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슈화 됐던 게 작년에 이제 스카이캐슬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뜨면서 이제 우리들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교육과 고등학교 아이들의 약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담아냈는데 혹시 스카이캐슬을 보셨던 분 중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안 봐가지고. 저가 사실 교육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고 네.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열이랑 있어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몹시 스트레스 받으면서 봤어요. 제가 원래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누구한테 공감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사회에 대해서? 비판자의 시선으로 이 드라마 자체를 되게 봤었는데 내용은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스카이캐슬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국립대 병원에 속해 있는 그 의사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또 이제 의사 집안에서 낳은 아이들을 또다시 그 최고의 대학의 의사로 만들어서 계급을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는 공간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어떤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경쟁과 상관없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또 키우고 싶어 하는 캐릭터도 있었어요. 내 자식을 그렇게까지 교육 안 시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근데 성적은 좋아요. 저는 이게 더 약간 드라마 같았거든요. 드라마 이런 같죠. 애가 진짜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드라마가 이때 굉장히 인기 많았던 게 다들 좀 궁금해 하잖아요. 대치동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일명 어떤 돼지 엄마라고 하는데 사실 저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남 8학군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 때가 가장 외고를 가려는 어떤 그런 경쟁이 심했던 때였거든요. 저도 사실 그 대열에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트라우마 버튼인데 이거를 저는 되게 잘 반영했다는 생각도 들고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잘 반영했다는 거는 정말 어떤 입시 코디의 존재라든지 어떤 교육을 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물론 건너 들은 거니까 100% 신뢰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어떤 스터디 그룹은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만들어진대요. 그런 그룹이 형성되긴 하는데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디네이터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왜 산후조리원부터냐? 그럼 가격이 다르거든요. 비슷한 그룹끼리 네. 만나니까. 그러면서 유치원 또 이제 뭐 어디 영어 유치원, 어디 사립 유치원 하면은 그 그룹을 따라가려면 그 정도 재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성적으로 한번 갈리는 게 중학교 때. 성적이 딱 나왔는데 경제적 상황이 비슷해도 성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한 번 갈리고
그래서 그렇게 짜여진 팀이 쭉 가요. 그리고 제일 유명했던 어떤 말 중에 하나가 대치동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 질문이 학원 어디 보내요? 그 정보 네. 공개를 안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교육 쪽이지만 교육 뭐 약간 하는 사람들, 교육감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교수들이거든요. 자녀들은 다 이제 유학 가요. 저희들한테 공교육을 살려야 돼요. 뭐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뭐 고등학교 살립시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자녀들은 다 해외로 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스카이캐슬이 결국에는 이런 상위권 애들이 세습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사교육인데, 사실은 이게 또 요즘 최근에 나왔던 조국 사태랑도 사실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조국의 딸인 조민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비판받은 것도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프레임도 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조국 딸이 이제 부정 입학으로 특혜를 받아서 학교를 갔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특혜 받은 그 타이밍에 갑자기 뭔가 생기고 특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게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 압력으로 인해서 딸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부정적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서울대 교수였을 때. 네네. 조국의 딸 사건은 약간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장학금이죠.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도 되게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논문이죠. 고등학교 수준에서 쓸 수 없었던 그런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입시 그런 자기소개서에 사용을 했고, 그것을 인정을 받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고대에 입학을 할 때,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할 때 이제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학종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스펙을 쌓았는데,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이건 되게 명백하게도 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이 토대로 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사실 스카이캐슬이랑 좀 연결됐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교에 제1 논문 저자가 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이공계 쪽인 노이만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조민 학생 논란을 처음 접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논문을 썼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일단 제목 자체가 읽기도 힘들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양성이에요. 이렇게 저희 비전공자인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도 하기 힘들 정도의 이제 내용인데, 이 논문 내용도 고등학생이 썼다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 논문이었어요. 실제로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한 논문의 수가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인, 도대체 왜 고등학생이 이렇게나 어려운 논문에 참가했다는 결과가 왜 필요하고, 이 결과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학생이 정말 뛰어나고 일찍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입 시스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조민 학생이 쓴 논문이 어느 정도 이제 논문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SCI급의 논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그것도 고작 2주간 참여한 인턴십에서 작성한 논문이 이렇게 제1저자로 SCI급 논문에 올라간다는 거는, 저는 현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분들에 대한 약간 폄하하는 일이지 않나,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 SCI가 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가지고. SCI급 논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될수록 좋은 논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이제 SCI급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당시 학종이 초기였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스펙으로 들어간다는 정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들이었겠죠. 교수들의 자녀들을 서로서로 아름아름해서 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민 사태 외에도 사실 그 당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싹 다 하면은 엄청난 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한 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학생부 전형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점점 커진 것 같아요. 사실 스카이캐슬에 대한 약간 보면서 약간 사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민 사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사실은. 숙명여대. 네, 맞아요. 숙명여대, 숙명여고. 고등학교에, 대학교 올리지 마.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난나님이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교무부장을 아버지로 둔 그 쌍둥이 자녀가 그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상위권이 아니었는데 어떤 시험에서 완전히 한 번에 전교 1등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시험지에서 답안 번호를 써놓은 그런 메모가 발견됐고 이러면서 수사가 사실 아직 결론이 저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쪽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학종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면서 이럴 거면 그냥 다 정시로 해라. 정시가 제일 공정하다. 정시는 점수가 딱 나오고 철저히 또 이게 관리를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아예 100%로 하자라는 어떤 극단적인 말까지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학종이라는 시스템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거 제가 좀 설명해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조사를 해오면서 입시제도 변천사를 또 조사를 해왔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왔냐면은 처음에는 대학별 시험이 따로 있어요. 서울대는 서울대 시험, 연대는 연대 시험, 고대는 고대 시험. 이렇게 있어서 그 학교를 무조건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고사장에 가서. 그쵸. 그 다음에는 대입 예비고사, 본고사 그게 있었고 그 다음이 학력고사.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수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학종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학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의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던 게 저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들어왔냐 하면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거예요. 수능을 해버리면은 수능이라는 시험은 사실 누가 이 시험에 답을 잘 찾느냐예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잖아요. 이 오지선다 중에 답을 찾는 방법, 이 스킬이 있어요. 모든 공부는 다 스킬이잖아요. 그럼 이 스킬을 가르치는 1타 강사들이 다 이 수능 시장, 입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나 대학 보내는 거는 학교에서 내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고 학교에서는 그냥 잠만 자고 잘리지만 않으면은 학원에 가서 그 1타 강사를 듣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오면 대학을 잘 가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더 확대가 되면서 대입 자율화가 이제 모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종이 나왔던 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난나님이 얘기했던 게 공교육 정상화랑 숙명여고 얘기인데 숙명여고는 이제 아까 스카이캐슬이랑 조민 사태로 같이 엮는 걸로 하고요. 공교육 정상화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마크님이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라는 게 사실 뭐냐면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의 학원 선생님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가장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이제 유명 강사들이 다 인강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인강 강사가 이제 꽤 유명한 사람들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 문제를 맞추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그런 강사들을 강의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고3 때 들어와서 뭐 하냐면 EBS 틀어줘요. EBS 연기한다고 하니까 나 강의 듣지 말고 EBS 나오니까 EBS 들어. 아니면 얘 유명한 강사 알아서 들어. 그러니까 학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이 생겨버린 거죠. 다들 혹시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애들이 뭐 선생님 수업을 안 듣다던가 아니면 인강을 듣는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많았죠. 영어 수업할 때 학원에 수학 문제 풀고 그렇죠. 문제집 항상 뒤에 껴놓고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 더 무섭고 더 신뢰했죠. 학원 선생님을. 네, 더 신뢰하고 오히려. 그 애들끼리 어느 학원에 다니느냐가 더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냐 수능이냐 이거를 딱 처음부터 정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는 정시파다, 수시파다라고 정해서 만약에 정시파 친구들은 이런 수업 시간에 좀 더 모의고사나 그런 문제들을 풀었던 것 같고 수시파 친구들은 내신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내신 문제는 EBS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신을 하긴 하지만 결국 선생님이 내시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학종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교육 정상화였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수업을 더 열심히 듣는 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정시가 되게 비율이 높았을 때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종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업 참여도가 올라가고 자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면에서는 확실히 수업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이유도 사실은 학교에서 잠을 자야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정시의 퍼센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무조건 수능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학원이 너무 커지고 학교는 그냥 학위를 따는 공간 혹은 내가 출석을 하기 위한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왔던 게 학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했던 게 또 뭐냐면 학생들이 즐겁냐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입장도 학교가 이제 무의미한 공간이 돼버리는 거지만
애들도 점점 과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 엄마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 성적이 안 오르니까 아빠 때 사당오락 했다고. 사당오락이 뭐냐면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폭력적이고 무서운 말인데 그때 어렸을 때는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학원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뭐 학교에서 했던 거 교과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학생들이 정말 고등학생이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된다. 그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하면서 이제 그 학종이 나온 건데 지금 학종의 프레임은 그거예요. 학종이라는 건 결국 이제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애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학종의 그 형태라면 수능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수능을 하고 싶어 할까요? 공정하니까. 공정하니까 또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또 학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더 가중이 되는 느낌이어서 좀 더 부담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능이랑 학종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혜택이 많을 것 같아요? 파락군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을 봤을 때 어느 쪽 학생들이 좀 더 선호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어쨌든 특목고나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그런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수시나 학종을 더 선호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찾아왔거든요. 아, 이게 되게 막 도라에몽 같은데 막 자료를 실제로는 그 자율고 특목고 합격 비율이 수능으로 봤을 때가 수능은 23.8%인데 학종은 18.7%예요. 그래서 수능의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실제로 파락군도 수능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재수로 가면 좀 더 심해지는데요. 재수, 삼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학원빨이거든요. 정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내가 비싸고 좋은 사교육을 받았냐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락군의 학생들은 수능 제도를 훨씬 선호합니다. 그렇죠.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수능을 못 치면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학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수는 있는데 있나요? 네. 재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학종을 쓸 수는 있긴 해요. 네. 근데 뭐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몰려가지고 떨어진 경우는 다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성적이 나빴는데 네. 3학년 때 정신 차리거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약간 수능을 보완한 그런 학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능은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시는 학종은 좀 더 큰 스토리를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성적이 왜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성적이 낮고 뭐 낮았던 때가 있어도 그거를 다 감안을 해주는 그런 뭔가 메리트가 있어요. 그 좀 보충하자면 아까 말했는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퍼센트가 40%예요. 3학년 2학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는 수업을 안 듣는 거죠. 1학년 1학기 때는 10%, 1학년 2학기 10%,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20%, 3학년 1학기 40%. 그러니까 놀다가 3학년 1학기 때 막 엄청 성적이 확 오르면 좋아질 수는 있죠. 근데 저는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그 보통 수시는 뭐 내신 관리를 잘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곤충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학종이에요. 그게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만 잘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네. 내가 만약 곤충을 좋아해. 근데 네. 내가 공부를 잘 못하지만 네. 뭐 창체에서 얘는 정말 곤충을 막 해부를 막 해가지고 뭐 종류를 뭐 몇백 가지 알고 엄청 덕후 같은 애예요. 전문적인 애야. 그러면은 그 전에였으면 당연히 얘는 성적이 안 되니까 당연히 못 들어갔죠 대학에. 근데 생물학과에서 와 얘는 좀 특별한 애네. 성적은 못하지만 관심이 굉장히 있네. 그게 나와 있으니까 특기자에.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얘를 면접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괜찮으면 뽑는 거고 그전 같은 경우는 수능 자체를 아예 못 보는 거죠. 그럼 그 학종은 누가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쓰죠. 네, 저 여기서 하나의 비리를 고발을 하자면 다 내부 고발 아니에요? 어느 학교예요? 말씀 못 드려요. 2개밖에 없는데 둘 중 하나인데 훌륭하다. 50%다. 아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네. 주면서 이 선생님이 적을 말을 너가 적어라. 너가 적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젠젠 학생은 뭐 여기를 좋아하며 여기에 관심이 있고 뭐 여기가 뛰어나다. 이걸 제가 스스로 적었어요. 전진이 말한 게 지금 이제 문제점들 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조민 사태 때 그런 문제 때문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논문 저자가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 조민이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 감사 받고 이제 다 징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구체적인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젠젠님이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안 하고 애들한테 종이를 주고 대필이라고 해요. 종이 주고 오면 그러면 이제 걔가 그걸 가지고 돈 많은 애들은 또 이제 학원에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또 학원에서 또 써주는 거야. 그럼 또 그거 가져오면 그걸 그대로 선생님이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의 사실은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교육시키고 선생님들한테 좀 더 권한을 이걸 알리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권한들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해요. 적어도 이거를 통해서 아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수 없었던 아이들, 아예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넓어진 거는 사실 모든 연구 결과 확실해요. 정시 확대를 하는 것보다 학종, 수시 이거를 다양화하고 넓혔을 때 좀 더 이제 그냥 국영수, 시험 점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열심히 했고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지를 좀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되는 관문이 생겨난 거는 사실 확실하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그리고 지방보다는 서울이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때는 외고 이제 도입하고 외고에서 대학을 가는 게 이제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상위권 외고 학생이 8등급이에요. 제 아는 친구는 경기도에 있는 그래도 좋은 대학이었는데 걔는 1등급이에요, 내신이. 근데 같은 수시를 봤는데 8등급은 붙고 1등급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학교로 소송도 걸었어요. 치면 나올 거예요. 그 대학교가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래서 기준 있는 그 수식을 줬는데 그 수식 아무도 못 풀었어요. 학종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막 아무리 그래도 8등급이랑 1등급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예전에는 지방에 있는 어떤 시골 학교에 1등급이었어도 특목고에 8등급한테 밀렸다면은 이제는 적어도 같은 1등급이면은 같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건 역차별이라는 말도 또 돌고 있던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지역 인재 되게 강화해서 뽑잖아요. 그게 이제 단일 대학교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도 이제 지역 인재 뽑거든요. 공기업 뭐 이런 데서는 그거에서 이제 서울로 힘들게 대학교 간 사람들은 나는 힘들게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역 인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간다. 이거는 역차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점점 그런 걸 신경 안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 점점 지방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점점 도시로 몰릴 거고 더 좋은 학군으로 몰릴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불균형도 굉장히 크잖아요.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거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 게 아닌가.